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머리는 왜 이렇게 자르셨어요? 제가 엄청 지저분했잖아요. 매주 별별 수다 갈 때마다 네. 이번 주에 이발 안 했다. 이번 주에 이발 안 했다. 머리 자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귀찮나.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다가 이거 어저께 그래서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머리가 이게 막 지저분하니까 막 짜증나. 그래서 그래요? 가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서 확 쳐주세요 했더니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왜? 아침에 애가 딱 보더니 어이? 아빠 왜 계란이 됐어? 집사람도 와 진짜 보기 싫다. 머리 그렇게 좀 깎지 마. 왜? 시원하고 좋은데요? 네. 계란이 그렇죠. 이렇게 원래는 계란형이라고 하는 게 밑에가 이렇게 계란형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얼굴이 그냥 퉁퉁해가지고. 좋습니다. 뭐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머리가 자를 때도 된 것 같아요. 날씨 진짜 네. 더워요. 그러니까. 어제 막 너무 덥더라고. 그러니까. 네, 여름이야. 요새 이제 에어컨 실내에서 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음식점이라도. 불과 전날까지 보일러 켜고 잤는데. 추웠는데. 뭐 바로 다음날 에어컨 켜고 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5월이니까 이제 따뜻해져야지. 그럴 때도 됐죠? 네. 마음도 추운데 날씨라도 따뜻해야지. 마음 추워요? 춥지. 요새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추운 것도 있는데 약간 좀 막 어저께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을지로에 갔는데 장난 아니에요. 사람. 예, 그 을지로 만선호프 이 주변에 가면 노점에서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 진짜 놀랐어요. 뭐 코로나는 끝났어. 가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확진자도 줄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생각하니까 이제 막 꼭 참았던 거 와서 폭발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긴장 풀고 폭발하니까 산불 나가지고 또. 산불 났어요? 어저께 난리 났어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 급물살 타게 진행되느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자,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도입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가 됐지만 주택임대차 계약은 현재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법이 전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또 실거래 신고만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월세 거래량은 매매 5배에 달하는데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수집되는 임대차 데이터는 불과 25%에 불과하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나 월세세 공제 등 임차인 보호 제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20회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갑자기 얘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벌써 지난번에 별별수다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제 말 그대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데 뭐 사실 국회에서 지금 이번 국회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냐 이번에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뭐 기사 내용을 보면 갑자기 뭐 이번에 마무리를 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전월세 실거래 제도가 신고제도로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은 그동안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 의무를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신고가 그렇잖아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매매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 신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원래는 쌍방, 매도자, 매수자 쌍방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 의무를 매기고 그렇죠. 안 하면 과태료, 또는 폭탄. 시간을 늦춰서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실거래 신고 의무, 이제까지 뭐 확정일자 신고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임대차 정보를 가져갔다면 하면 이제 실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를 하면 뭐 전세 거래든 월세 거래든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좀 빡빡해지는 거고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과태료라든가 이제 그 책임을 물 거잖아요. 뭐 중개사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는 뭐 쌍방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쌍방이 부담을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구조가 될 건데 그래서 이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안 한대요? 네, 그게 아니라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두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그런 거면 좋다.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입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동안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상의 수익자들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지어주지 않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만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 제도를 빼고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임대인이 하는 게 맞거든요. 임대인이 하는 게 맞아. 근데 네. 이거 하면 네. 이제 되게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고를 하려면 전월세 신고, 뭐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많이 보셨겠지만 신고하려면 임대인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실거래 신고 제도를 하려면 보통 이제 수기로 우리가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가서 신고하고 이제 이게 병행이 돼서 양쪽으로 태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그 공인인증서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본인 확인 인증 제도랑 더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되게 쉬워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요새 스마트폰이 이제 익숙해져서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바는 뭐 그런 거죠. 요새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뭐 요새 지문으로도 인증하고 뭐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잖아요.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토대로 앱으로 들어가서 앱에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심플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허들을 좀 되게 많이 낮춰놓고 또 공기관에서 한다 그래서 서비스 개판으로 만들지 말고 요새 이제 상용 서비스들처럼 되게 몇 번의 큰 클릭으로 간단하게 막 우리 세무신고고 뭐고 할 수 있다고 안내 이렇게 해서 막 그 공지 띄워가지고 보여주고 하지만 생각보다 UI가 어려워서 그렇죠. 저도 되게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 막 하다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하시라고 이제 어머니 집 임대사업 야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받아서 해드리고 막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련되다는 표현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사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는 구청에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동안 확정일자 제도는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했으니까. 그건 사실 주민센터에다 내면 그거는 공무원이 입력을 하는 거니까 그거야 신분증만 같이 내면 되지 않나? 전문가가 그러면 아예 그냥 구청 가서 하자. 아니, 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하자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요. 왜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25%밖에 데이터 수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데이터를 열심히 캐려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자, 이제 요번에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면 임차 목적물을 어디까지 범위를 정할 거냐도 사실은 정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상가주 주거용으로 쓰면 할 건지 뭐 예를 들어 구멍가게 이렇게 뭐 하면서 뒤에 한쪽 편에 살림 차려놓고 살 경우에 뭐 이런 경우도 하는 거냐. 그렇죠. 오피스텔 특히 이제 준주택 개념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준주택 개념의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뭐 숙박업소? 숙박업소는 아닌가? 레지던스. 근데 레지던스 이런 것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어디까지를 뭐 이 신고 의무를 줄 거냐. 뭐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시장에 혼란이 없게끔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두드려 맞을 거예요. 예.
또 기한도 있을 거 아니야. 얼마 기한 안에 신고하라고. 기한도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임대차 뭐 순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해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좀 다루고 싶은 얘기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근데 잡설이 길었네. 네. 일단은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좀 이따가 다루게 될 얘기지만 전세 물량 없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전세 물량이 지금 뭐 반전세로 돌아가는 거는 전세 물량이 아니잖아요. 반전세, 월세인 월세에 거지.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수급 동향 자체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전월세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그게 아니야. 뭐냐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통계, 그러니까 임대차 통계를 좀 투명하게 컨트롤하게,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하려면 이게 뭐냐면 작년부터 이제 얘기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독일의 사례들. 그러니까 임대차가 올라가는 거를 베를린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몇 년간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해. 하게끔 해달라고 서울시에서 요청하지만 우리나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태생적으로 임대차라든가 이런 게 성장이나 시장이 다른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이런 통계 자료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우리가 잘 안다. 공공이 잘 안다.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그런 다른 제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밑받침, 이 기둥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를 하겠다는 건 이게 몇 년 하게 되면 실거래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우리 지난해 니네 동네에는 무슨 주택 형태는 얼마에 얼마 거래가 됐고 해서 평균 거래가는 뭐 주택이 몇 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의 임대가는 평당 뭐 제곱미터당 얼마 수준이고 보증금 얼마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좀 디테일하게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갖다 꽂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후속 입법들 요걸 하기 위한 밑밥을 지금 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행이 되고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얘기를 끄집어낼 겁니다. 그러면 시장 안정 뭐 어쩌고 데이터가 너무 없다 불안해 이런 얘기 나오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이 전월세 실거래 신고제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를 놓을 때 하고 월세를 놓을 때의 개념이 임대소득세 과세의 부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보증금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월세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근데 올해부터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월세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도 다 신고 납부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잡아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뭐 맞지 뭐 이런 얘기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거 들어오는 거 신고 내용 가지고 따박따박 돈 내놔. 그러네요. 돈 내놔. 그러니까 어설프게 네. 반전세 돌렸다가 오히려 세금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이렇게 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있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제도 변화가 있다라는 것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의무가 빠졌다라는 희소식 같이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별 수다 방송을 양쪽 수요층에서도 중개업자분도 많이 들으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양쪽의 이 니즈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적당히 선을 되게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기사도 어느 꼭지에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르잖아. 맞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7억 덜 받아도 팔자.
뭐 절세형 초급매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마형송도 급매물이 나오고 2, 3억 낮춰서 내놔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좀 묶어봤는데요. 5, 6월 세금 부과가 피하려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6, 7억을 내렸다는 얘기, 대치 음마도 호가가 4억 내렸다는 얘기, 뭐 대출 규제 호가 내려도 안 팔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 전역에 급매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 네, 용산 시티파크, 뭐 인기 단지 로얄층도 팔리지 않고 다주택자 6월까지 처분해야 또 세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메인 문의는 연초에 4분의 1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아서 역시 또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상태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또 이런 얘기 나오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에서 뭐 7억까지 떨어진 초급매 아파트가 나왔다. 음모 아파트도 지금 절세를 위해서 17억 2천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 즉 20% 떨어진 가격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세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수차례 언급을 했었고, 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매도자들도 상황을 보고, 근데 매도자들도 내놨겠지. 근데 안 팔리니까, 매수가 안 붙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금 내기 전에 털자란 매물의 호가를 낮춘 거고, 실제로 보면 인기 지역들의 호가가 굉장히 낮은, 뭐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로 매물이 나와서 거래도 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기사에서도 음아파트 17억 2천만 원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것도 매물이 나왔다. 근데 다른 기사 한 편을 보면 17억 2천에 나와서 거래가 됐다. 자, 아까 얘기하셨던 아크로리버파크 고점 대비 7억,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고점은 뭐 34억 가까운 고점은 최고 로얄 물건이었고, 거래된 7억 가까이 떨어진 금매는 사실 이제 저층에 한강 안 보이는 그런 물건이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뭐 금매는 맞다. 그 얘기도 우리가 별별 수다에서 했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 저 어제 반포도 물어봤더니 예, 좀 가격은 좀 많이 빠진 물건들, 요 단지는 아니지만 뭐 얼마에 갔던 게 얼마가 빠져서 얼마에 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팔리고 있느냐, 나왔는데 안 팔리느냐,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지금 12, 16 대책 이후에 뭐 사는 사람들 세무조사 감안하고 아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수 다 무조건 보겠다 이랬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거든요. 돈 다 맞춰놓고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는 분들, 대출 필요 없이 사는 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줍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가격이 호가가 많이 내려가면 죽고 있는 건데, 이게 안 줍는 상황이었으면 더 떨어지겠지. 근데 거래가 된다는 얘기. 물론 그렇게 거래가 되고 나서 다시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또 계단식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난 하락장도 그런 식으로 왔거든요. 계단식으로 거래가 되다가 다시 호가가 더 내려왔는데 안 받아주면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건데, 이후에도 그런 모습이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죠. 이게 그렇죠. 시장을 예측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요. 맞아봐야 뭐 틀리면 이제 욕먹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얘기하면 저희 개새끼들 이거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을 되게 조심해서 아껴야 되는데, 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 두들겨 맞을 각오가 되면,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6월 1일자 소유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텀이 지나고 나면 지금 어차피 금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대부분 5월 말 이내 잔금 치는 조건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분들의 매도가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이 뭐 기사에서는 강남 쪽 얘기를 하고 강북도 똑같이 이렇게 금매들 나오고 있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우리나라 부동산은 강남만 잡으면 다른 데들은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대가리 형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형님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뭐 압구정이라든가 뭐 잠실주공 5단지, 음마. 근데 제가 근래에 들은 얘기는 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 다만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로는 매수 문의는 이전 주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이게 왜냐하면 매수 문의가 늘었다는 얘기는 줍줍 타임을 보는 거죠. 5월 말 한에서 이제 끝내야 되는 요 수요층들이 움직이고 나서 6월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일단 핵심 지역에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요 애초에 15억 대출 규제 이런 거랑 상관없는 지역들, 이제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가 있었던 장들, 이런 장들의 움직임들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12, 16 대책에 따라서 멈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지역들은 12, 16 대책 나오고 나서도 맨날 수용성, 안광 했어요. 계속 풍선 효과를 얘기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지면서 불과 2월달,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별별소다 할 때 풍선 효과에 따라서 가격 상승 신고가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이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확 잡혔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시작하는 인트로에서 얘기했지만 어제 갔더니 사람들이 노점에 이렇게 술 먹고 있고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도시장은 이런 말 그대로 풍선 효과가 가다가 멈췄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대책에 의해서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억누른 건 확실하죠.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수요가 억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에 여력이 있는 분들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확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시장 상황, 동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문의들 하시고 방문들 하시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레이더에서도 잡히고 지금 앉아 있으면 그런 일들도 생겨요. 반면에 매도자들 입장을 좀 고려해 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금에 대한 감면 조건은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가 된다면 보유 형태로 전환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찍 결정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공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증여 형태로 다 돌렸단 말이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셨던 분들이 지금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한편으로 보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렇게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느낌이 당분간은 집값 상승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차라리 중간에 팔아서 세금으로 많이 내느니 차라리 깎아주고 파는 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다라는 식의 일종의 심리적인 변화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되겠지만 수요적 측면, 그 다음에 공급인 매도적 측면 양쪽으로 보면 약간씩의 좀 변화들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급한 사람은 언제나 있지. 그래서 이 상황이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해 시장에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몰라요, 그죠? 나는 솔직히 저는 생각은 있는데 말은 못하겠다. 지금 그럼 아실래나? 그러면 짜증내지. 네. 자, 몰라요. 네. 그러잖아, 트럼프. 김정은 알 수 있으나 말할 수 없어. 거의 그런 느낌 아니야? 저는 알 수 있진 않아요. 알고 있진 않아요. 그냥 의견이 있을 뿐인 거지. 자, 이런 분위기들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세 매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불통 뛴 서울 전세 시장은 매우 불안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대출 규제, 저금리, 보유세 증가로 집주인 전세 매물은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코로나19 장기화, 집값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서 매매,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얘기.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세대들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집주인들이 증가해서 전세 매물이 귀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즉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로또 청약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재출금이나 늘어난 보유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반전세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보유세 부담, 코로나19, 장기화 집값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올해 초부터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혹시 모를 매매 가격이 하락이 될 때에 대한 시장 충격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전세가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또 오르기는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네. 지금 올해 초부터 전세에 대한 지수가 100을 꾸준히 계속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전세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세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급매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급매물을 매수하는 쪽으로 해서 주거의 안정을 찾아보는 거는 어떨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야 뭐 지역마다 다르죠. 물건마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뭐 앞으로 집값 떨어질 거다 생각하면 못 사는 거고,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지금 금액도 받아들일 만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전세 대신 지금 매수를 하는 것 선택일 수 있는데, 전세랑 매매가랑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그 추가되는 부분을 대출을 껴서 사야 되니까, 대출을 낀다는 건 15억 초과는 안 된다는 얘기지. 뭐 10억 초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주택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대출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생각들이 다양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현재는 카드가 없는 상황. 전세 물건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새 아파트가 얼마나 공급량이 많으냐, 적으냐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새 아파트 공급량이 많으면 그 영향받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져 내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세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주 물량 많은 지역 주변에 있는 기축들은 가격들 빠지고 있고, 그래서 기사들 한켠에 보면 전세 가격 급락. 뭐 지금 이번 주에는 픽을 안 했지만 우리 계속 얘기 나왔던, 지금 전세 가격 가장 많이 떨어진 동네 어디예요? 과천. 과천 입주 물량도 막 계속 있는데, 뭐 이제 청약 제도 관련해서 이제 오래 거주했어야 청약 1순위 된다고 하니까 과천 전세 가격들 빠진 얘기들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동구 입주 물량이 뭐 헬리오시티의 전세 가격 하방 을 낮추는데, 전세 가격 내려가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다 충격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물량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좀 핫하게 뜨거운 그런 이슈인 거고, 그래서 올해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해도 입주 물량들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겠지만, 올해 경기도는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적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이렇게 강세일 것 같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이 문제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진짜 적으니까 전세 가격이 좀 심각하게 불안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거고, 내후년 그 다음 해에 물량들이 많이 다시 회복돼서 늘어나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 부분은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건드린다고, 결국 그게 물량을 갑자기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게, 그래서 이제까지 뭐 임대차 대책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금융대책 이런 쪽으로 나왔지, 공급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랑 국토부랑 해가지고,
공급 대책, 추가 대책을 낼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근데 그 내용 보면 이게 역대권 풀어가지고 임대 아파트들 많이 확보하려니까 이런 민간 시장에 기대지 않고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무튼 이 공급 대책의 큰 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적률 풀어줘가지고 개발의 어떤 유인을 많이 만들어주죠. 뭐 어저께 나왔던 기사 중에 뭐 모두 있냐면 역세권 개발할 때 그거 하면 분양가 상한제 피하게 해줄게. 뭐 이제 이런 옵션까지 줘서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줘. 그리고 니들이 하면 우리가 못 믿으니까 사업 시행자를 니들이 하지 말고 LH나 SH에 줘. 그런 조건이면 뭐 분양가 상한제도 피하게 해줄게. 뭐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는 자꾸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소지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와는 별개로 민간 시장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당분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또 하나 드는데, 뭐, 주변을 조금만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 이렇게 수요하고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도 그쪽 시장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 그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 저 동네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싸. 그래서 2년 살아. 2년 뒤에 입주 물량 없어. 그럼 다 올려줘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다시 이사 와야 돼. 그럼 갈 데가 없는데요, 전세가. 이래서 이게 보통, 그러니까 신혼초라든가 뭐, 다른 데 옮겨가면 되지. 강동구 갔다, 강서구 갔다, 뭐 성북구 갔다, 뭐 그래도 되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애들 키우고 하려면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못 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내 집 마련을 어느 타이밍에는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또, 지금 좀 전에 정책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만약에 이렇게 물량이 없어서 그런 현재는 못하죠. 네, 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임대료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임대사업자를 강제하거나, 또는 뭐 이제 유도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토대로 해서 민간 시장에 공공이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는 이제 이런 걸로 자꾸 가고자 하는 거죠, 정부도. 그렇죠. 예, 근데 너 돈 조금만 벌어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싫지. 그러니까 민간의 공공의 갈등도 뭐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불안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명한 방법과 대책들을 마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심각한 고통으로 연결되지 않게끔 잘 이쪽 저쪽에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개포주공 1단지 정비 사업에 쏠리는 드라이브 스루 총회, 이거 드디어 했군요.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뭐 참고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자동차 전용 극장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29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철거가 완료된 단지 내 공터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최소 2,200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3월로 예정된 총회를 앞두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까지 연기시켰지만 조합 측은 계속 쌓이는 지연 비용이 부담되어 고심 끝에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열었다라는 얘기고요. 뭐 총회에서 안건은 다 통과가 되었다라는 얘기다. 결국은 빠르게 사업이 급물살타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혹시 뭐 자료 화면으로 많이 봤어도 우리 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확진자 검사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해외에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 보면 앞으로의 정비사업 총회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아지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예.
물론 그래야죠. 그냥 이제 공간에서 평소 하던 대로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 이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뭐, 소장님도 관심 있는 기사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면, 실제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까? 현장의 분위기라는 동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이게 분위기 잡아서 가는 거고, 이게 총회 현장에서 뭐, 사회자나, 또는 참여한 일부 조합원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분위기가 반전이나 역전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지금 뭐 연기시켜서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 총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7월까지 일반 분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 피해도 HUG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후분양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돈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안정적인 자금 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한 것 같고요. 지금 뭐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냐 했는데 이게 막 말 그대로 시공사 선정 총회라든가 그러니까 이 대립하는 그런 생각들이 의견들이 대립하는 그런 안건이 많은 그런 거면 후분양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네. 이게 그러니까 총회를 지금 여는 게 의견 대립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이번 총회는 성원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총회 같은 경우는 일정 전체 조합원들 중에 일정 명수 이상이 이제 총회에 실제 현장 참여를 해야 성원이 되는데 그게 이제 허들이 좀 높아서 얘가 또 조합원이 5,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조합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모일 거냐 그냥 그러면 공개된 거기에 이제 대면하게 뜨문뜨문하게 앉아서 실제 차만 온 게 아니라요 의자 갖고 앉아서 참석도 하셨거든요. 근데 2m씩 떨어져가지고 의자를 세워놓고 아무튼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형식적으로도 좋고 어차피 총회가 형식을 잘 갖춰야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참석자 얼굴 확인은 들어올 때 확인하잖아요. 예, 그래도 누군지 아닌지 확인하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들 수렴해가지고 예, 뭐 통과를 시킨 거죠. 이게 소리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이게 제가 뭐 기사 등을 통해서 보면 의사결정은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로 뭐 하고 발언할 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차 안에서 뭘 하면 이제 와가지고 마이크를 줘서 뭐 했다고 하나 발언할 거 있으면 말하고 그럼 통해서 확성기 통해서 뭐 그 무슨 인터넷 유튜브로도 이제 방송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잘 어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양하게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총회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그러니까 서면을 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뭐 총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이 이 갈등이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공사 선정 총회라든가 이런 민감한 총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바로 무효 가처분 막 쫙쫙쫙 이제 들어오겠죠. 반대하면서 그냥 되게 코로나가 낳은 앞으로 진짜 보기 힘든 모르겠어요. 또 이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이런 상황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근데 이렇게 큰 조합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좀 역사의 길이 남을 진짜 보기 쉽지 않을 그런 옛날에 운동장에서 총회했다? 니 아냐? 에이 거짓말 진짜야. 뭐 어떤 그런 하나의 이벤트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3만 명 사는 송파 헬리오시티 왜 자영업자의 무덤이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잘 되는 프랜차이즈 피부과 병원도 포기했고요.
대출받아서 임대료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9,517세대 약 3만 명이 입주하는 대단지답게 상가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입주 1년이 지난 지금 단지 내 상가는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주를 완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가 공실률이 40에서 50%에 달하고요. 상가를 떠난 임차인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큰 3만 명이나 품은 대단지 상권에다가 8호선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는 역세권 상가인 이 헬리오시티의 단지 내 상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걸까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큰 상가가 배우 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상가 부침이 있죠. 우리 많은 단지에서 경험을 했고 되는 데들은 되고 여기도 지금 기사는 일단 보면 전체 상가 중에 거의 한 40에서 50%가 공실이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우리 이제까지 뭐 상가 심각하다라고 하면 맨날 얘기 나오는 뭐 세종시 마곡 이런 데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도 비켜갈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비켜갈 수 없다. 뭐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좀 충격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들 보면 동별로 이 안에 헬리오시티 상가 중에 동별로 공실률이 조금 다르다. 상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같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보행 동선이 겹치는 핵심 위치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되고 바로 길 하나만 꺾어줘 돌아가더라도 사람이 잘 안 다니는 데는 공실이 생기고 이게 생길 정도로 위치에 따라서 편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기사에서도 보면 이제 기사가 인터뷰 기사 뭐 옛날에 임대료가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기사가 작성되긴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냐? 뭐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상권 전문가인 김영갑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인터뷰를 하셔서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접근하는 방식이 전 좀 재밌었던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만 세대 아파트고, 세대당 한 3명 정도 살면 평균, 그러면 한 3만 세대 정도 입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만 세대 가구가 소비를 할 때 주로 어디서 소비를 하냐. 집 앞에서만 소비하지 않는다. 머리 그렇죠. 어디서 깎냐? 회사 나가서 깎는데요. 밥 어디서 먹냐? 회사 주변에서 먹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 달에 이 가구에서 300만 원 소비를 한다 치면 대략 집에서 평균적으로 집 앞에서 소비하는 금액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대요. 30%가 최대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300을 쓴다고 치면 100 정도 쓰는 건데 만 가구면 이 가격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달에 이 상가에서 100억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상가 점포가 한 617개? 620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이 가게에서 100억을 쓰는데 100억을 쓰는데 사용되는 점포의 개수가 617개면 한 대략 제가 계산해보니까 1600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포 하나당 월 평균 매출이 1600인 거예요. 1600 매출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업종 얼마나 있냐? 없다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산해보면 그래서 여기는 평균 임대료가 200만 원 넘어가면 업종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617개나 되는 상가를 넣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상가가 좀 너무 많이 지어진 거다. 그래서 임대료 수준이 지금 뭐 800만 원, 600만 원, 뭐 400만 원 얘기 나온 수준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선까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셨거든요. 근데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좀 되게 색다르고 새로워서 와, 그렇지. 그러니까 상가가 너무 많이 지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변수는 바꾸는 거예요. 월 300밖에 안 쓰냐? 더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만 쓴다라고 가정할 때 이 금액이지만 월 200은 동네 상가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변수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달라지는데 아무튼 뭐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전문가님의 얘기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가 자영업자의 무덤이 된 셈이다. 상가 개수를 좀 앞으로는 줄여서 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에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사에 보면 많은 의견들 댓글들이 있는데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동네 슈퍼마켓, 동네 근처에는 뭐 점포 이런 거에서 물건들을 많이 샀지만 저만 하더라도 동네 길에 무슨 가게가 생겼는지 잘 몰라요. 거의 물건을 밖에서 사거든. 그럼 인터넷으로 사니까. 이게 택배비가 2,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그게 더 싼 것 같아요. 물건 최저가 검색해가지고 2,500원 더 주고 사는 게 동네에서 막 진짜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상권이 무너지는데 되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해외에서도 물건 많이 사거든요. 국내도 시장이 작아서 사고자 하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별로 없다 치면 요새는 워낙 앱들도 잘 돼 있어서 이베이나 뭐 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런 데들에서 물건 그냥 주문하면 한국으로 바로 직배까지도 되니까 이제 자꾸 이게 세계가 넓어지는 부분도 국내 부동산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상가들이 무너지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여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1년 전 입주할 때는 8평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00만 원 수준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도로 건너편에는 200~300만 원 정도 그리고 싼 데는 좀 100~200만 원 정도요.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하고 단지 내 있어요. 상가에 비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 상가주택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길 건너편에는 도로변 상가들의 임대료 이제 그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데 왜 들어갔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지어진 상가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세대수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새 늘 얘기 나오는 상가 고분양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 안정적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 분들이 이제 이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풀려지기 식의 임대료에 현혹돼서 고분양가의 상가를 분양을 받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수익률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수익률에 맞추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한 4년 정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경우들을 세종시에서 많이 봤어요. 요즘 세종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지금 4,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처음에는 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금액에 임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양을 받았는데 안 맞춰지는 거죠. 온 천지에 미분양 천지인 거예요. 전부 다 임대 현수막에 막 가득가득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인들이 포기하는 거죠. 뭐 임대료를 그만큼은 다 받을 수 없다. 10억 주고 상가 받았는데 한 400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100, 200에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일단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피치를 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가 잘 안 나가는 상가 같은 경우 아직도 상권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렌트프리를 주거든요. 렌트프리 얼마나 줄 것 같아요? 1년? 보통 1년 넘게. 그냥 관리비라도 네가 내라 그 얘기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상가를 살려놓고 네. 그리고 나서 임대료를 그 수준에 맞춰서 맞추시는 형태로 역순으로 가더라고요. 역순으로. 이게 시장이지.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작동하는 거지. 결국은 시장 참여자인 임대인이 자신의 기대 이익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 나는 정부가 너무 안 개입했으면 좋겠어. 자, 정부가 좀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봐. 그래? 왜냐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상가 이렇게 해갖고 월세를 이만큼 맞출 수 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부의 검증 도장을 받고 상가 분양가가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하에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양가가 올라가는 저금리니까 뭐 월세 수익이 장땡이다. 그러면서 시행 이익들을 너무 많이 늘렸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들이 많이 먹은 부분도 있고 그럼 시행자들도 우리도 땅을 비싸게 사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남기지 못했다. 땅을 비싸게 판 놈이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장사들을 잘해 먹은 거지. 먹은 사람 따로 있고 고통을 감내하는 이 기사에서도 결국은 분양 받은 사람들이
독박 쓴 거다. 뭐 독박 쓰는 거죠. 힘든 거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비싸게 분양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네.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상가 투자는 네. 받으려는 사람이 환상을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항상 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사가지고 피를 얼마나 붙여서 팔았네 어쨌네 그런 것도 정말 소수의 몇몇 얘기야. 그래서 옛날 같지 않지. 예, 내가 너무 진짜 선수야 그러면 하셔도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선수가 이거 한대. 스스로 책임지세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응. 상가 투자할 때 꼭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들 있다면 난 안 해. 뭐 안 해. 저는 안 해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모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 소비 행태가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르겠으면 안 하는 게 맞지. 최근에 제가 그런 고민 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를 뭘 할까를 저도 되게 고민했어요. 집을 더 살 생각은 없거든요. 집을 바꿀 생각은 있어요. 지역을 바꿀 생각은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생각인데 그러나 다음 단계에 뭘 한다면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겁니다. 다음 부동산 투자는 내가 일하는 공간을 사야겠다. 그래서 사무실, 그러니까 제가 임대료 지금 내면서 지금 한 자리에서 오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용할 사무실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사면 좋을까? 혼자 일하니까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부대낄 수 있는 데가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피스텔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이제 상가가 좋거든요. 상인들이랑 인사도 하고 매일 뭐 주변에 가서 밥도 먹고 이래 좋아서 그런 걸 사고 싶은데 이제 집합 건물 상가 이런 걸 좀 동네에 싼 게 있어서 장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상권이 없고 사무실로도 쓰고 막 그러고 있는 살까 했는데 기대이익이 별로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지금 내가 상가 1억 뭐 2억에 사도 나중에 이걸 내가 2억 이상 주고 팔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도 창고처럼 비어있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그냥 월세 내면서 어차피 대출받아 살 거니까 이자 내야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상가는 이런 집합 건물 상가를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땅이 있는 걸 사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땅이 있는 단독주택 이런 걸 사서 근린 상가로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걸 쓸까. 이제 그런 거에서 돈도 계산해보고 고민도 좀 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 아예 그냥 땅을 깔고 있는 그런 주택이든 아니면 시행사업 건물을 짓든 어떤 개발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집합 건물 상가는 나는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요. 잘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뭐 왜냐하면 돈이 막 이렇게 우리가 무한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자원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건데 나는 쪽이 좀 더 맞겠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꿈은 꾸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무실을 가지면 좋을까? 집에서 가까운데 다니면서 이런 데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을 꾸면서 내 사무실을 갖는 꿈을 꾸면서 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상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뭐 상권을 분석을 해서 적정 임대료를 선택을 하고 뭐 좋은 매물이냐 아니냐를 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는 충분히 이런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 찍어주는 걸 받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저는 처음에 나온 상가보다는 좀 오래 무르익은 상가 있잖아요. 전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네네. 네. 그래서 오래 무르익은 상가들 중에 가끔 아주 가끔 뭐 거의 없어요. 안정적인 상가에 매매로 나올 일이 거의 없는데 아주 가끔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매매 가격이 매겨지고 그 중에 입지가 좀 괜찮은 상가들이 매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추가해서 수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하는 공간까지 병행될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최적의 기회가 아닌가, 이상적인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약간 말 첨언하면요, 뭘 보시면 되냐면요, 바닥 권리금을 보세요. 가서 상가를 나 사러 왔다고 생각해서 월세 잘 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장사하려는 사람처럼 접근을 하세요. 내가 이 동네 상가를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 상가 뭐 월세 300 나오는 상가가 얼마 이거가 아니라요. 내가 한 12평 정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게 나온 거 있어요 하면 여기는 권리금 얼마, 여기는 권리금 얼마, 권리금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 바닥 권리금들이 형성 한 건이 있는 지역들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입자들은 그 권리금 때문에 임대료를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대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을 그럴까? 이 상권은 바닥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임대료가 밀리거나 하는 일이 없겠구나.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다니시면 근데 그런 지역들이 가서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동네나 가보면 내가 맨날 다니는 길 그 동네가 바닥 권리금이 제일 높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얼마나 유동인구 머금고 있는 수요들이 많이 움직이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해서 뭐 집합 건물 상가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가두 상가들도 그렇고 뭐 상가주택도 그렇고 예,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부동산 소송 잇따르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유튜브 구독자가 250만 명이 넘는 어쩌고저쩌고 예 분이 뭐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가족이 가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하지만 집주인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며 위약금 2억 원을 물어달라는 소송을 내겠다. 읽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을 제기했다. 네네 하고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뭐 부산의 오피스텔인데요. 뭐 오피스텔은 분양 전 건물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일부 세입자들이 공인중개사 안내에 따라 점유신고를 늦췄는데 분양 이후에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뭐 문제는 새로 인수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늘려서 뭐 계약 만료 전에 파산했다. 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라. 뭐 공인중개사 잘못 안내했다. 이런 얘기들 있었고 또 창원에 사는 한 분은 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7개월째 소송 중이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뭐냐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일단 여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정확한 상황 파악이 전 잘 안 돼요. 안 돼. 기사가 너무 허술해. 네. 이게 JTBC 기사인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기사에서 그냥 꼭지만 대충 써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 없어 내용 알 수가 없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뭐 무조건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몰고 가고 있다,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꼭진 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피해를 입은 게 공인중개사 탓이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될 부분이니까 분명하게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또 안 가는 게 뭐냐면 뭐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야지. 그게 맞는 건데 계약을 한 건지 계약금을 보낸 건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가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계약 쓸 때는 당사자가 있었던 거고 네. 계약을 그 다음에 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만나달라니까 안 만나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 거래를 할 때 현금 요새 갖고 안 오잖아요. 계좌번호 쓰고 계약금은 어디 금액으로 입금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죠. 매도자는 그럼 돈 입금되면 연락 주세요. 이러고 가죠. 중개업소에서는 사장님 입금 확인되면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매수자가 사지 말까? 마음 계약서 써놓고 그랬더니 부동산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 안 보내시면 그냥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는 그 말을 그랬을 것 같아. 그렇다는 거지. 근데 계약은 해제가 될 수 있는데 위약금도 나올 거예요. 얘기는 안 해준 거잖아. 해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위약금은 내셔야 되라고 얘기했으면 계약을 안 쓰거나 뭐 다른 행동을 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인 건가?
아무튼 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불명확해. 않아서 불명확해요. 중개업소는 뭐 책임질 수 있는 말까지만 한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죠. 일단은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뭐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계약금 안 하면 계약이 무효지 뭐. 뭐 어쨌든 계약을 해놓고 왜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에서 뭔가 뭐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것이 더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중개업자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아니야 항변하신 건데 이제 두 번째 얘기도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세요.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안 보낸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위약에 대한 별도 그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약금 내야 되니까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네. 자, 다음 똑같은 기사 갖고 다르게 보고 있는 관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산 오피스텔 얘기인데 뭐 건축주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뭐 건축주는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리고 사실 얘기를 보면은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안 했어요. 건축주하고 직접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개보수도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책임만 져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사안이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중개업소에 가서 이 동네에 임대 나온 거 뭐 있어요? 그랬더니 저 신축 저거 있는데 저거 가서 하면 돼요. 라고 해서 이제 가서 중개업자가 소개해 줬는데 이제 중개업자가 중간에 빠지고 나서 수수료만 받아 먹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사안을 알 수가 없어 이 내용도. 왜냐하면 중개업자한테 책임을 물려고 하는 거는 임차인들은 시작이 여기였다.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기사에서는 공인중개사 잘못이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꼭지를 물었는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도 이제 중요하게 잡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주소 전입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자가 바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이제 바뀐 이름, 새 주인 이름으로 쓰시면 그때 계약서 쓰시고 나서 전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전입하지 마시고 또는 전입한 경우라고 하면 잠깐 주소 한번 빼주세요. 라고 해서 주소를 빼줬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제 그 주소 한번 빼주세요를 중개업자가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건축주나 아니면 분양받은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했다가 주소 뺐더니 대출 왕창 넣어가지고 자기 보증금 먼저 들어간 돈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는 그런 사기 사건의 어떤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는 이 두 번째 내용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건의 순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대차라고 하는 게 확정일자 받고 효력이 있어야 물건들하고 싸워서 자기의 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믿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가 아니라 누가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으로서 임대차의 상식으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중개업자든 아니면 뭐 동네 아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그거 해줘도 돼? 가끔 저도 이런 얘기들 묻거든요. 친구가 야 진짜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만 물어본다. 이거 해달라는데 해줘도 돼? 저한테 물어보면 야 그걸 해줘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만약에 이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야. 네가 할래? 나는 하라고 나는 해줘도 된다라고 난 답변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걸 그냥 생각 없이는 아니죠. 해줘도 되나 보다. 설마 얘가 나한테 사기치겠어 했다가 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꼼꼼하게 잘 알고 자기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얘기에서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실제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시작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없이 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는 것만으로는 증빙하기도 어렵고 실제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라기보다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한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또 이거 좀 황당한 사례예요. 이거 보니까 이건 그거네. 네. 전세보증금이 보통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살다가 네. 나가게 되면 나는 원래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주고 살다가 그 다음에 다 살고 나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나는 돈을 주고 이 사람은 집을 빌려주고 관계인데 이제 이사를 가려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오려던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고,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안 주고, 그냥 중개업자가 보증금을 2번 돈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우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주세요 해서 보내주고 얘는 돈 받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인이 무슨 소리야, 난 돈 받은 거 없는데 너한테 돈 받은 적 없어, 보증금 받은 적 없어 해서 이거 갖고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이전 사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보낸 게 화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책임이 있지. 아니야. 책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면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개인지 내 느낌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거 어디 중개보조원이나 아니면 약장이겠지. 실드 짱이야. 그럼. 공인중개사는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그럼 우리 지금 이 없습니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건 뭐 재판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고,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전세 계약할 때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세입자, 임차인이랑 임대인인 거니까 당연히 근거 돈은 그쪽으로 오고 가고 영수증 써주고 영수증 처리해야 되는 거라 실무적으로 이렇게 세입자 간에 돈 주고받는 게 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임대인에게 돈 관계 근거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보증금 반환받은 근거가 이렇게 돈이 오가야지 이게 기본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에서 이행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 피해자가 발생한 거다. 뭐 기사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라는 식으로 출발한 기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차인들이 약자잖아요. 약자들이 이 과정에서 또는 매수자 피해를 입은 사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들을 잘 지키고 자기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잘 공부해요. 이 얘기도 또 나와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겨서 협회에다 청구했더니 뭐 공제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30%밖에 못 받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 어떤 이런 얘기 나오죠. 뭐 보상 한도를 현실에 맞춰서 늘려줘야 한다. 나도 맞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공제제도 현실화시키고 중개보수율도 거기에 맞춰주면 딱 맞는데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춰서 그럼 고민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옛날에 공제 금액이 5천만 원 한도였을 거예요. 이게 맞아. 1억으로 증액된 건데 증액됐지. 증액된 지도 오래됐어.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거래에 대한 어떤 이 거래가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이 공제 금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가격 대비 공제에 대한 금액을 뭐 변경해야 한다. 뭐 다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좋죠. 뭐 보험도 가입하게 하고. 이제 그거에 준해서 에스크로제도 하게 보수도 하고. 좀 현실화해야 된다. 아니, 그 비용을 누가 납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한쪽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너무 편파적으로 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불만 가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진짜 몰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공제 문제 사고 생기고 그러면 자격 취소 시켜야지. 자격사로서 뭐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네. 그리고 잘 모르시는 중개업자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뭐 막 오래 공부를 하신 분도 있지만 많은 과목을 진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서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풀어서 이렇게 중개업자가 공부는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실무는 훨씬 깊고
많잖아요. 공부한 내용 내용하고 자체. 실무가 매칭이 예, 안 돼. 그렇죠.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 음. 시험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수업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 오잖아요. 그 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 그렇죠. 이게 뭔 얘기인지 이런 몰라. 거는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자분들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잘 가르쳐 주시죠. 아, 그럼요. 네오비를 찾아주시면 네오비 온라인 강의도 하죠. 안 해요. 안 해요? 네. 오프라인 강의만 네, 해요? 오프라인만 합니다. 예. 비밀이 많아서. 네. 네. 자, 그래서 각자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기본에 충실해라. 뭐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그 다음에 내가 꼭 알아야 될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공인중개사를 끼고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처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를 너무 두둔하고자 사실은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공인중개사만 굉장히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아서 좀 억울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셨다면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이렇게 진행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공인중개사 편에서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욕 엄청 먹겠는데요? 괜찮아요.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한 주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뭐 다시 온기가 불면서 시장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바람과 염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밖에도 가보면 사람 얼굴도 많이 볼 수 있고 재난지원금 나온대잖아. 음, 뭐 하실 거예요? 재난지원금 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신청 지금 아직 안 네. 받지 않았어? 뭐 5월 15일까지 아닌가? 몰라요. 아무튼 뭐 나눠서 네. 한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4인 가족 저희 100만 원. 그래요? 좋겠다. 그걸로 뭐 하실 건데? 이게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안 하면 음. 자동으로 뭐 기부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래서- 신청 안 하시겠네? 나 무조건 해야죠. 왜요?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난 공감하는 게 이걸 기부하면 나라가 갔다가 딴 데 지들이 원하는 데 쓴다고? 네. 무조건 받아서 네.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영업자에게 이 100만 원을 주겠다. 정부 너네를 주느니 뭐 이런 사람들의 표현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 이게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잖아요.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나도 세금 많이 냈는데 오는 돈 받아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밀어주는 게 정부가 그 돈 받아서 어떤 다른 데다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내 의지가 반영되는 유익한 소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청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뭐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확진자로 들어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겠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네,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종식되었다라는 얘기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각자 무탈하도록 주의하는 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올해는 계속 마스크 쓰고 살 것 같은데. 여름에 근데 더워서 어떡하나. 어떡하냐. 벌써부터 참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에어컨 달린 마스크나 선풍기 달린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화가 나오지 막 않을까? 산으로 계속 네. 자, 아무쪼록 한 주간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